내가 내 이름 덕분에 산 줄 알았어. 착각하지 마. 내 회사가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은 건 내 손 때문이었어. 서윤아는 남편의 외도를 목격한 밤,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녀가 떠난 집 앞에는 우연처럼 검은 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차의 주인 강태주는 대한민국 상류층이 두려워하는 KJ그룹의 대표이사였다. 그러나 그 만남은 운명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전쟁의 첫 장면이었다. 박민주는 침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도 여자에게서 손을 떼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느리게 고개를 돌렸다. 그 뻔뻔한 여유가 서윤아의 가슴을 이상할 만큼 차갑게 식혔다. 침대 옆에는 그녀가 골라준 넥타이가 구겨져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한설이가 벗어둔 진주 귀걸이가 놓여 있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봤으면 문 닫아. 추하잖아. 한설이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속삭였다. 대표님, 사모님이 너무 무서워요. 유나는 그 둘을 번갈아 보았다.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나는 지금 누구도 때릴 생각 없으니까. 민준이 비웃었다. 그럼 울기라도 해야 정상 아닌가? 넌 끝까지 사람 기분 나쁘게 굴어. 유나는 화장대 앞에 놓인 자신의 립스틱을 집어 핸드백에 넣었다. 정상이라는 말, 당신 입에서 들으니 더럽게 낯설다. 그 말에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유나는 문손잡이를 잡은 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착각하지 마. 당신 이름으로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머리로 당신이 버틴 거야. 한설이가 작게 웃음을 흘렸다. 그 웃음에는 승자의 여유보다 허락받지 못한 자리까지 빼앗았다는 천박한 흥분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이불 사이로 어깨를 드러내며 말했다. 사모님, 너무 화내지 마세요. 대표님도 외로우셨대요. 늘 사모님 앞에서는 숨이 막혔다고 하셨어요. 유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야 조금 이해했다. 박민준이 왜 저 여자를 곁에 두었는지. 사랑이라기보다 도피였다.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작아지는 남자가 자신을 크게 보이게 해주는 여자를 찾아간 것이다. 민준은 셔츠 단추를 잠그며 침대에서 내려왔다. 설이한테 함부로 하지 마. 공pon곡에 너 같은 여자가 뭘 알아. 남자는 인정받아야 살아.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회사 돈까지 인정받으려고 빼돌렸어. 짧은 침묵이 방안을 찢었다. 민준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한설이의 손도 이불 가장자리에서 멈췄다. 유나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왜 놀라?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민준은 바로 표정을 수습했지만 이미 늦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 요즘 잠을 못 자더니 망상이 심해졌군.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더 말하면 그에게 대비할 시간을 주는 꼴이었다. 유나가 드레스룸으로 들어갔을 때 손끝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이상했다. 심장은 분명 뛰고 있었지만 그 박동은 공포나 슬픔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결정을 확인하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커다란 여행 가방을 꺼내지 않았다. 작은 캐리어 하나면 충분했다. 옷 몇 벌, 노트북, 충전기 여권, 그리고 은색 파우더 케이스. 그 안에는 원래 쿠션이 들어있어야 했지만 지금은 얇은 외장 드라이브가 들어있었다. 지난 석 달 동안 그녀가 조용히 복사해둔 내부 보고서, 수정 전 계약서, 이상한 승인 기록, 그리고 박민준이 새벽마다 확인하던 비공개 프로젝트 자료가 그 안에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다시 핸드백 안쪽에 넣고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 여자는 32의 나이보다 더 차분해 보였다. 결혼식 날의 설렘도, 시어머니의 차가운 미소 앞에서 참아내던 긴장도, 남편이 처음으로 자신을 낮춰 부르던 순간의 상처도 모두 빠져나간 얼굴이었다. 남은 것은 피로와 결심뿐이었다. 계단을 내려오자 민준이 이미 거실에 서 있었다. 그는 가운을 걸친 채 휴대폰을 쥐고 있었고 한설이는 그의 뒤에서 불안한 척 눈치를 살폈다. 지금 나가면 끝이야. 이혼 서류는 내가 보낼 거고 네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없어.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조급함이 섞여 있었다.
유나는 현관 옆 콘솔 위에 결혼 반지를 올려놓았다. 은빛 반지가 대리석 위에서 가볍게 굴러 멈췄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다는 말,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야. 민주는 코웃음을 쳤다. 너한테 변호사 비용이나 있나? 내 친정. 그 조용한 사람들. 내 집안 상대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유나는 구두를 신었다. 당신은 끝까지 모르네. 내가 왜 이 집에서 그렇게 오래 조용했는지. 그 말에 민준이 한 걸음 다가왔다. 서윤아, 협박하는 거야. 유나는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현관 안으로 밀려왔다. 아니, 통보하는 거야. 다. 문이 닫히기 직전 한설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대표님, 저 여자 그냥 보내도 돼요?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보내는 쪽이 누구인지 아직 그들은 몰랐다.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는 밤이 깊어도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았다. 보안등은 지나치게 밝았고 담장마다 설치된 카메라는 사람의 표정보다 차 번호를 먼저 기억하는 곳이었다. 유나는 캐리어를 끌고 언덕길을 내려갔다. 분노가 뒤늦게 올라올 줄 알았지만 오지 않았다. 대신 기이한 공백이 가슴을 넓게 파냈다. 그 공백 속에서 민준의 말들이 다시 떠올랐다. 내 이름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유나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 휴대폰을 켰지만 누구에게도 전화를 걸지 않았다. 부모에게도, 친구에게도, 오래전 직장 동료에게도 도움을 청하는 순간 자신이 무너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았다. 그때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미끄러져와 그녀 앞에서 멈췄다. 번호판은 평범했지만 자체의 무게감과 운전석 너머의 정적은 평범하지 않았다. 뒷좌석 창문이 내려갔다. 안에 앉아있던 남자는 검은 코트 차림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낯선 얼굴이었다. 그러나 유나는 그 눈빛에서 우연히 길을 묻는 사람의 흔들림을 보지 못했다. 남자가 먼저 말했다. 서윤아 씨. 유나는 캐리어 손잡이를 더 세게 쥐었다. 누구시죠? 남자는 천천히 명함을 꺼내 창밖으로 내밀었다. KJ그룹 대표이사 강태준. 그 이름은 설명이 필요 없었다. 재계기사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젊은 경영자 미소보다 인수합병으로 더 유명한 남자 상대 회사의 약점이 보이면 망설이지 않고 숨통을 끊는다는 사람. 유나는 명함을 받지 않았다. 이 시간에 남의 집 앞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이유부터 말하세요. 태준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다. 그는 거절당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으나 불쾌해하지는 않았다. 울지 않는 여자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묻고 싶군요. 복수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혼자 버틸 생각입니까? 유나는 그제야 그가 자신이 나오는 장면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감시했군요. 태준은 숨기지 않았다. 박민준 대표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변수였고요. 유나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냉소가 스쳤다. 변수라. 사람을 부르는 방식이 참 KJ답네요. 태준은 차문을 열었다. 당신은 이혼해서 재산을 지키고 싶을 겁니다. 나는 박민준의 회사를 원합니다. 공통점은 하나죠. 우리 둘 다 그 남자가 무너지는 걸 봐야 한다는 것. 유나는 차 안을 들여다보았다. 짙은 가죽 냄새, 정리된 서류 봉투, 앞좌석에 앉은 비서의 긴장한 옆얼굴, 그리고 태준의 무표정한 눈. 이 차에 오르는 순간 그녀는 또 다른 권력의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민준의 집에서 막 빠져나온 여자가 다른 남자의 차에 오르는 장면은 얼마나 쉽게 왜곡될 수 있는가. 유나는 그런 계산을 이미 끝낸 뒤였다. 협력하자는 말치고는 너무 일방적이네요. 강태준 대표님은 저를 뭘로 보십니까? 증인 믿기. 내부 고발자 태준은 곧장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본 뒤 말했다. 지금까지는 세 가지 모두였습니다. 유나는 웃지 않았다. 정직하네요. 정직하네요. 유나는 우주 나는 한다. 거짓말은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럼 제 대답도 짧게 하죠. 저는 누구의 미끼도 되지 않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태준이 낮게 덧붙였다. 박민주는 내일 새벽 3시 전에 서류상 자산을 옮길 겁니다. 당신이 지금 혼자 움직이면 늦습니다. 유나의 걸음이 멈췄다. 새벽 3시. 그 시간은 민준이 비공개 서버 백업을 갱신하는 시간이었다. 외부인이 알기 어려운 정보였다. 태준은 정말 오래전부터 그를 보고 있었다. 유나는 결국 차에 올랐다. 그러나 그것은 구조받는 몸짓이 아니었다. 전쟁터를 옮기는 선택이었다. 문이 닫히자 바깥에 찬 공기가 끊기고 세단은 부드럽게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태준은 비서에게 강남 사무실로 가요 라고 지시한 뒤 유나를 향해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박민준 대표가 추진 중인 블루라인 프로젝트입니다. 겉으로는 물류 플랫폼 투자지만 실제로는 관계회사 지분을 돌려 자금을 세탁하는 구조로 의심됩니다. 당신이 아는 게 있다면 지금 말하는 게 좋습니다. 유나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노트북 있습니까? 태준의 시선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지금요? 네. 그리고 인터넷 연결이 외부 기록으로 남지 않는 환경이면 더 좋고요. 앞좌석의 비서가 놀라 뒤돌아보려다 태준의 눈짓에 다시 정면을 봤다. 태준은 잠시 그녀를 살폈다. 당신은 방금 남편의 외도를 보고 나왔습니다. 유나는 핸드백을 열었다. 그래서요. 대부분은 먼저 무너지거나 분노합니다. 저는 이미 3달 전에 무너졌고 오늘 밤에는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 말은 차 안의 공기를 바꾸었다. 태준은 더 묻지 않고 자신의 얇은 노트북을 열어 그녀 쪽으로 돌렸다. 유나는 파우더 케이스를 꺼냈다. 케이스 뚜껑을 열자 태준의 시선이 아주 짧게 굳었다. 화장품 대신 들어있는 외장 드라이브를 본 것이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연결했고 손가락은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조차 느려지지 않았다. 화면에 폴더들이 떠올랐다. 계약 원본, 수정본, 승인, 로그, 회계 검토, 사내 메신저, 백업. 태준은 그제야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서 계산이 아닌 순수한 놀람이 비쳤다. 유나는 말했다. 박민주는 제가 감정적인 줄 압니다.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생각도 없는 줄 알죠. 하지만 사람은 가장 모욕을 많이 당한 자리에서 가장 많은 걸 기억합니다. 그녀는 몇 개의 파일을 암호화해 별도 서버로 전송했다. 이건 제가 떠나기 전에 이미 예약해둔 백업입니다. 지금은 그 예약을 앞당기는 중이고요. 새벽 3시 전에 이 자료가 안전한 곳으로 넘어가면 민주는 자산 이전을 실행해도 추적 흔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태준은 조용히 물었다. 왜 나한테 이걸 보여줍니까? 유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대표님이 저를 도구로 보셨다면서요. 그럼 도구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확인하셔야죠. 태준의 인매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달라졌다. 미소는 아니었다. 더 위험한 것, 인정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차가 한강대로를 지나 강남 쪽으로 들어설 무렵 첫 번째 전송이 완료되었다. 유나는 그제야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다.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눈꺼풀을 내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누구 앞에서도 약해질 생각이 없었다. 태준은 노트북 화면을 닫지 않은 채 말했다. 서윤아 씨, 당신은 박민준의 약점이 아니라 박민준이 가장 오래 무시한 리스크였군요. 유나는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남편에게 리스크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는 낫네요. 남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곧 그 말은 차갑게 들렸지만 이상하게 위로처럼 남았다. 유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강태준 대표님은 늘 이런 식입니까? 사람의 상처에도 계약서 제목을 붙이는 식. 태준은 대답을 고르는 듯 잠시 침묵했다. 상처는 믿을 수 없지만 조건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편합니까? 살아남기에는 좋습니다. 유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그에게도 무언가 부서진 자리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묻지 않았다. 그럴 자격도 여유도 없었다. 태준 역시 더 다가오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위로보다 계산이 많았고 호감보다 경계가 짙었다. KJ그룹 강남 사무실은 새벽에도 불이 켜져 있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은
사람의 발소리를 차갑게 되돌려 보냈고 보안 게이트를 지나 전용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동안 유나는 자신이 이제 어떤 세상에 발을 들였는지 실감했다. 이곳은 돈이 아니라 정보가 먼저 움직이는 곳이었다. 태주는 회의실 문을 열며 말했다. 오늘 밤 당신 이름은 어디에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대신 내일 아침부터는 선택해야 합니다. 숨어서 이혼만 끝낼지 아니면 박민준이 숨긴 판 전체를 뒤집을지. 유나는 긴 테이블 앞에 섰다. 유리벽 너머로 아직 잠들지 않은 서울이 보였다. 그녀는 핸드백을 내려놓고 대답했다. 숨으려고 나왔다면 당신 차에 타지 않았어요. 태주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집을 잃은 여자라고 생각했다. 다음에는 쓸만한 증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금 눈앞의 서유나는 둘 다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폐허를 직접 설계도로 바꾸는 사람이었다. 그 사실이 태준을 불편할 만큼 끌어당겼다. 유나는 회의실 중앙 화면에 파일 목록을 띄우며 말했다. 블루라인 프로젝트의 진짜 승인자는 박민준이 아닙니다. 한설이 이름으로 연결된 페이퍼 컴퍼니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당신 회사 내부 사람도 하나 물려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태준의 눈빛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이제 이 전쟁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깊었다. 그 시각 한남동 저택에서는 박민준이 깨진 와인잔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설이는 겁먹은 척 그의 팔을 붙잡았지만 눈은 계속 휴대폰 화면을 향해 있었다. 대표님 사모님이 정말 뭘 아는 거 아니에요. 민준은 신경질적으로 손을 뿌리쳤다. 그 여자가 뭘 알아. 숫자 좀 본다고 세상을 다 아는 줄 아는 여자야.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고 비공개 서버 접속 기록을 확인하는 순간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예약 백업 시간이 변경되어 있었다. 누군가 이미 움직였다. 민준은 이를 악물고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음만 길게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남겨진 음성 안내가 끝나자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서유나, 네가 감히 나를 건드려. 그러나 서울의 반대편 KJ그룹 회의실에서 유나는 더 이상 그의 아내로 불릴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태준이 건넨 새 보안카드를 손에 쥐었다. 카드에는 이름 대신 임시 코드만 새겨져 있었다. 아직 누구의 편도,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뜻처럼. 유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눈물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첫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남 사무실의 새벽은 병원 복도처럼 희고 차가웠다. 서유나는 회의실 한쪽에 마련된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한남동 침실에 구겨진 넥타이와 한설이의 웃음이 떠오를 것 같아서였다. 강태준은 유리벽 너머 비서실에 서서 몇 통의 전화를 처리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박민준 쪽 움직임은 계속 추적하세요. 단 서유나 씨 이름은 보고서 어디에도 올리지 마세요. 이 일은 아직 내 선에서만 다룹니다. 유나는 그 말을 들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보호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통제처럼 들렸다. 태준이 회의실로 돌아오자 그녀는 먼저 말했다. 제 이름을 지운다는 건 고맙지만 제 존재까지 지우겠다는 뜻이면 곤란합니다. 태준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지금 당신 이름이 드러나면. 유나는 피곤한 눈으로 그를 보았다. 이미 제 인생은 그 남자의 프레임 안에서 충분히 오래 살았어요. 더는 누구의 보호라는 이름으로 숨고 싶지 않습니다. 태준은 한 박자 늦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은 여전히 계산서처럼 닫혀 있었다. 태준이 마련한 임시 거처는 청담동의 조용한 레지던스였다. 지나치게 넓지도 과하게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모든 문이 카드키로 열렸고 복도마다 보안 카메라가 있었다. 유나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커튼을 열고 바깥을 확인했다. 자신도 모르게 도망칠 길부터 보는 버릇이 생겼다는 사실이 씁쓸했다. 태준은 문가에 서서 말했다. 필요한 물건은 내일 오전에 준비됩니다. 휴대폰은
3번 사이 번호로 바꾸는 게 좋고 기존 기기는 당분간 꺼두세요. 유나는 캐리어를 세워두며 돌아보지 않았다. 대표님은 모든 걸 지시문처럼 말하는군요.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 선택권도 줄이려는 건 아니고요. 태주는 짧게 숨을 들이켰다. 당신이 오늘 밤 한 일을 보면 선택권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으나 유나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 선을 분명히 하죠. 저는 여기 숨겨진 여자가 아니라 박민준을 무너뜨릴 자료를 가진 협력자입니다. 태준의 눈빛이 조금 깊어졌다. 좋습니다. 협력자라면 내일부터 회의실에 앉으세요. 단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유나는 조용히 웃었다. 저한테 감정을 경고하는 사람은 오랜만이네요. 다음 날 오전 KJ그룹의 비공개 전략 회의실에는 태준과 유나 그리고 그의 최측근인 실장 정아린만 앉아 있었다. 하리는 유나에게 예의를 갖췄지만 경계심을 숨기지 않았다. 서유나 씨가 제공한 자료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다만 KJ 내부 계약 코드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외부인이 우연히 알기 어렵습니다. 유나는 화면에 띄워진 자료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코드가 박민준 회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 KJ 내부에서 누군가 블루라인 프로젝트에 길을 열어줬다는 뜻이겠죠. 할인의 눈썹이 굳었다. 태주는 말없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한번 두드렸다. 확실하지 않은 의심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유나는 곧장 받아쳤다.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늦습니다. 민주는 언제나 의심이 증거가 되기 직전 움직였어요. 태주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의 결론을 기다리거나 그의 심기를 살폈다. 유나는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방패로 쓰지 않았고 오히려 칼처럼 다듬어 논리로 내밀었다. 태주는 속으로 인정했다. 그녀는 위험했다. 박민준에게도 KJ 내부의 누군가에게도 그리고 자신의 오래된 방식에도. 그날 오후 유나는 태준에게서 한 가지 제안을 받았다. KJ그룹 전략기획실의 외부 자문역으로 임시 계약을 맺자는 제안이었다. 서류에는 보수 보안, 조항 자료, 접근 범위, 그리고 언론 대응 제안이 차갑게 정리되어 있었다. 유나는 마지막 조항에서 펜을 멈췄다. 언론 접촉 금지라. 결국 제 입을 막겠다는 뜻이네요. 태주는 맞은편에서 담담히 말했다. 당신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유나가 고개를 들었다. 대표님은 보호라는 말을 참 쉽게 하네요. 제 남편도 그랬어요. 밖에서 말하지 말라고.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결국 그 말은 자기한테 불리한 진실을 숨기자는 뜻이었죠. 태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나는 박민준이 아닙니다. 아직은 모르죠. 짧은 말이었지만 회의실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하리는 시선을 내리깔았고 태준은 한동안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불쾌감보다 다른 감정이 스쳤다. 상처받은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을 모르는 남자의 당혹감이었다. 유나는 결국 서류에 서명했다. 다만 펜을 내려놓으며 덧붙였다. 제가 침묵하는 건 대표님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박민준의 반격은 예상보다 빨랐다. 오후 4시 제게 온라인 게시판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다. 한 중견기업 대표의 아내가 외도 현장을 조작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름은 없었지만 한남동 물류 플랫폼, 젊은 대표, 정신적 불안이라는 단어들이 지나치게 선명했다. 1시간 뒤에는 사내 메신저 캡처라며 유나가 남편을 감시했다는 조작된 대화가 퍼졌다. 한설이는 그보다 더 영리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SNS에 흐릿한 병원 팔찌 사진을 올리고 짧게 적었다. 두렵지만 진실은 밝혀질 거라고. 유나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다. 병원 팔찌는 진짜일지 모른다. 두려움은 거짓이어도 장면은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 태주는 화면을 확인하자마자 할인에게 지시했다.
게시물 확산 경로 잡고 박민준 쪽 홍보대 행사 접촉 기록 확인하세요. 윤아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제가 나서겠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단번에 날카로워졌다. 지금 나가면 먹잇감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인정하는 꼴이 돼요. 싸움은 분노로 시작하면 집니다. 윤아는 낮게 말했다. 저는 분노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제 침묵을 너무 오래 이용했기 때문에 움직이려는 겁니다. 윤아가 향한 곳은 여의도의 오래된 빌딩 지하 카페였다. 박민준 회사에서 회계팀 대리로 일했던 오재석이 연락을 해왔고 그는 블루라인 프로젝트의 초안 승인 자료를 봤다고 했다. 태준에게 알리지 않은 건 아니었다. 알리려다 멈췄다. 그가 분명 말릴 것을 알았고 자신은 또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카페 안은 점심시간이 지난 뒤라 한산했다. 오재석은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윤아를 보자마자 불안하게 주위를 살폈다. 사모님,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윤아는 맞은편에 앉았다. 편한 대로 부르세요. 자료는요. 오재석은 USB를 꺼내려다 손을 멈췄다. 저도 겁납니다. 박 대표님이 제 가족까지 건드릴까 봐요. 윤아는 그의 떨리는 손을 보았다. 예전의 자신이었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부당함을 보면서도 살아남아야 해서 고개를 숙이던 사람.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증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료의 출처를 보호할 방법을 찾을게요. 그 순간 카페 문 쪽에서 찰칵 아주 짧은 소리가 들렸다. 윤아가 고개를 돌렸을 때 한 남자가 이미 계단 위로 사라지고 있었다. 사진은 30분도 지나지 않아 퍼졌다. 제목은 더 노골적이었다. 전 남편, 회사 직원을 협박하는 재벌가 이혼녀. 윤아는 아직 이혼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전 남편의 아내였고 재벌가 사람도 아닌데 재벌가 이혼녀가 되어 있었다. 기사라는 탈을 쓴 소문은 그녀가 오재석을 몰아붙이는 장면처럼 잘려나갔다. 태준의 차가 여의도 도로가에 멈춰섰을 때 그는 평소보다 빠르게 내려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힘은 세지 않았지만 분노는 분명했다. 왜 혼자 움직였습니까? 윤아는 손목을 빼냈다. 증거를 놓치기 싫었습니다. 증거보다 당신이 먼저 무너지면 끝입니다. 저는 안 무너집니다. 그 말이 제일 위험합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둘의 얼굴을 알아볼 듯 말 듯 힐끗거렸다. 윤아는 창피함보다 억울함이 먼저 치밀었다. 대표님도 결국 똑같네요. 제가 다치지 않게 하겠다는 말로 제가 판단할 능력 없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태준은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윤아의 눈에 눈물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 불안하게 했다. 사람이 아프지 않아서 울지 않는 게 아니라 울 자리를 스스로 허락하지 않아서 울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리는 앞좌석에서 태준의 눈치를 보며 새로 올라오는 기사들을 정리했다. 박민준 쪽은 노련했다. 윤아를 불안정한 아내로 만들고 그녀가 가져온 자료는 감정적 복수의 산물로 몰아가려 했다. 태준은 태블릿을 넘기다 한 사진에서 멈췄다. 한서리가 올린 병원 팔찌였다. 그는 화면을 확대했다. 팔찌에 찍힌 병원 코드 끝자리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 병원은 예전에 그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사립병원 계열이었다. 순간 태준의 손가락이 굳었다. 윤아는 그 변화를 보았다. 태준은 화면을 껐다.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빨리 닫는 건 상관 있다는 뜻이에요.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 어머니는 오래전에 언론에 짓밟혔습니다. 사실과 다른 기사들이 쏟아졌고 사람들은 해명보다 소문을 믿었죠. 그때 배웠습니다. 진실은 늦으면 아무 힘이 없다는 걸.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윤아는 그 안에 묻힌 오래된 균열을 들었다. 처음으로 그가 단지 냉정한 사람이 아니라 냉정해지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위로의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녀도 아직 누군가를 위로할 만큼 넉넉하지 않았다.
그날 밤 KJ그룹 비상회의실에서 대응 전략이 세워졌다. 하리는 박민준 측 홍보 대행사의 움직임을 추적했고, 태주는 관련 기사 삭제보다 확산 경로를 역추적하라고 지시했다. 지금 막으면 우리가 숨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신 누가 처음 뿌렸는지 잡아야 합니다. 유나는 화면 한쪽에 뜬 계정 목록을 보다가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다. 블루라인 프로젝트의 외주 컨설팅 회사였다. 그녀는 곧장 말했다. 이 회사, 민준 회사의 외주사가 아닙니다. 한설이 명의로 연결된 페이퍼 컴퍼니와 같은 주소를 쓴 적이 있어요. 할인이 빠르게 검색하더니 놀란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회사가 작년에 KJ의 물류 데이터 분석 입찰에도 참여했어요. 태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내부자의 가능성이 더 커졌다. 공불, 물류, 유나는 태준을 보았다. 대표님 회사 안에도 누군가 문을 열어줬다는 말. 이제는 확실해지고 있네요. 태준은 부정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낮게 말했다. 내부 감사는 내가 직접 합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단독 접촉 금지입니다. 유나가 반발하려 하자 그가 먼저 덧붙였다. 명령이 아닙니다. 부탁입니다. 그 한 단어가 유나를 멈추게 했다. 부탁. 강태준 같은 남자가 선택한 낯선 방식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유나는 레지던스로 돌아가지 않고 회의실에 남았다. 바깥은 깊은 밤이었고 유리창에는 서울의 불빛보다 자신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비쳤다. 그녀는 기사 속 제목들을 다시 읽었다. 불안정한 아내, 질투에 눈먼 여자, 돈을 노린 이혼. 박민주는 그녀가 가장 싫어하는 약점을 정확히 찔렀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여자였기에 사람들이 그녀가 무너졌다고 말하는 순간 더 세게 버티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 태주는 조용히 들어와 그녀 앞에 따뜻한 차를 내려놓았다. 커피는 더 마시면 손이 떨릴 겁니다. 유나는 컵을 보다가 작게 말했다. 저는 손 안 떱니다. 태주는 맞은편에 앉았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됩니다. 유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 말에는 조건도 계약도 전략도 없었다. 아주 짧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따뜻했다. 그 사소한 온기가 이상하게 낯설었다. 태주는 더 밀어붙이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가 스스로 숨을 고를 시간을 주었다. 유나는 그 침묵 속에서 조금 불편한 사실을 인정했다. 혼자 버티는 것만이 강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평온은 길지 않았다.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할인이 급히 회의실 문을 열었다. 대표님, 박민준 측에서 내일 오전 이사회 전 사내 설명회를 연다고 합니다. 안건은 서유나 씨의 자료 유출 의혹입니다. 유나는 천천히 컵을 내려놓았다. 민주는 그녀를 먼저 범죄자로 만들 작정이었다. 그렇게 되면 그녀가 가진 모든 자료는 복수심에 조작된 증거로 취급될 수 있었다. 태주는 곧장 일어섰다. 우리도 움직입니다. 공식 대응은 내가 하죠.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번에는 제가 합니다.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방금 단독 접촉 금지에 동의한 줄 알았습니다. 단독 접촉이 아닙니다. KJ의 외부 자문역으로 참석하겠습니다. 할인이 숨을 삼켰고 태주는 말없이 그녀를 보았다. 유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박민주는 제가 숨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제가 겁먹고 가난해지고 결국 돌아가서 빌 거라고 생각하죠. 그 착각을 조금 일찍 깨주고 싶습니다. 태주는 한참 뒤에야 물었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유나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대표님이 오늘 제게 부탁이라는 말을 배웠으니 저도 하나 배우죠. 필요하면 도움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무대에는 제가 올라갑니다. 그 순간 태주는 알았다. 이 여자는 보호받기 위해 그의 곁에 선 것이 아니었다. 함께 싸우기 위해 온 것이었다. 박민준의 사내 설명회는 오전 9시에 시작되었지만 그보다 먼저 움직인 것은 기사였다. KJ그룹의 외부 자문역 서유나가
남편 회사의 내부 자료를 훔쳐 경쟁사에 넘겼다는 제목이 포털 경제면 중간에 걸렸다. 이름은 이번에도 흐릿하게 처리되어 있었지만 사진은 흐릿하지 않았다. 여의도 지하 카페에서 오재석과 마주 앉은 유나.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 USB 쪽으로 뻗은 순간만 잘라낸 사진이었다. 댓글은 빠르게 방향을 정했다. 돈 때문에 남편을 배신한 여자 외도를 핑계로 회사를 팔아넘긴 아내 상류층 흉내내다 버림받은 사람. 유나는 회의실 화면을 보며 입 안쪽 살을 조용히 깨물었다. 피맛이 아주 희미하게 번졌다. 태주는 그녀 옆에 서서 기사 문장을 끝까지 읽더니 낮게 말했다. 예상보다 빠르고 예상보다 조직적입니다. 유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박민주는 원래 자기 잘못을 덮을 때 제일 부지런해요. 할인이 급히 들어와 추가 보고를 올렸다. 박 대표 측에서 서유나 씨를 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 검토 중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동시에 오늘 오전 가족 측 법무팀이 직접 연락을 원한다고 합니다. 유나는 그제야 화면에서 눈을 떼었다. 아직도 그들은 그녀를 가족이라 부르며 목을 조르려 했다. 약속 장소는 종로의 한 고급 법률 사무소였다. 태주는 동행하겠다고 했지만 유나는 거절했다. 대신 할인이 사무실 밖에서 대기하고 KJ의 법무팀이 통화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태주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혼자 견디겠다는 고집과 직접 맞서겠다는 용기는 다릅니다. 유나는 대답 대신 코트 단추를 잠갔다. 알아요. 오늘은 견디러 가는 게 아니라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저를 지우려는지. 태주는 더 붙잡지 않았다. 붙잡으면 그녀가 더 멀어질 것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회의실 안에는 박민준의 어머니인 차명희와 2명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차명희는 결혼 초부터 유나를 이름으로 부른 적이 거의 없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앉아요. 박 대표 부인. 유나는 의자를 빼며 말했다. 곧 그 호칭도 끝나겠죠. 차명희의 입가가 가늘게 굳었다. 그래서 더 조용히 끝내자는 겁니다. 집안 망신을 더 키우지 말고 가져간 자료를 돌려줘요. 그럼 우리가 당신의 불안정한 행동을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불안정한 행동. 유나는 그 말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된 단어인지 깨달았다. 변호사는 서류처를 펼쳤다. 이혼, 합의서, 비밀 유지, 서약서, 자료 반환 확인서, 손해배상 포기 각서가 차례로 놓였다. 모든 문장은 그녀가 입을 닫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식으로 쓰여 있었다. 유나는 첫 장도 넘기지 않고 물었다. 제가 외도를 목격한 밤 박민준 씨가 자산 이전을 준비한 사실은 왜 빠져 있습니까? 차명희가 찻잔을 내려놓았다. 감정적으로 확대 해석하지 말아요. 부부 사이에 생긴 일은 시간이 지나면 다 흐려집니다. 유나가 조용히 웃었다. 회계 기록은 안 흐려져요. 그 말에 변호사 한 명이 딱딱하게 끼어들었다. 서유나 씨, 지금 발언은 명예훼손 소지가 있습니다. 강공예, 강현동 동어론가 내부 자료를 불법 취득한 정황도 있고요. 유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제가 결제 라인에 정식으로 접근 권한이 있었던 자료들입니다. 박민준 씨가 저를 아내로는 무시했지만 회사 위기 때마다 제 손을 빌린 건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차명희의 얼굴에 처음으로 짜증이 드러났다. 당신 같은 여자는 그래서 피곤해. 남자가 세워준 집에서 살면서 끝까지 자기 능력인 줄 알지. 유나는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 집안에서 들었던 모든 모욕의 핵심은 결국 하나였다. 네가 똑똑한 것은 죄다. 네가 버틴 것은 건방진 일이다. 그때 문이 열리고 박민준이 들어왔다. 그는 일부러 늦게 나타난 사람처럼 코트도 벗지 않은 채 유나 앞에 섰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에는 독한 승부욕이 살아있었다. 여기까지 왔으면 현실 파악이 좀 됐나? 유나는 그를 올려다보지 않았다. 당신 현실 말하는 거라면 어젯밤부터 꽤 선명해졌어. 민준이 테이블 위 서류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그럼 네가 그동안 나를 의심하고 감시했다는 얘기는 더 키우지 않겠어. KJ에 붙어서 나를 물어뜯으려는 것도 여기서 멈추고. 유나는 그제야 그를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 무서워해, 민준 씨? 내가 틀렸다면 이렇게까지 서두를 이유 없잖아. 민준의 턱이 굳었다. 그는 가까이 몸을 숙이며 낮게 말했다. 내가 무서워하는 건 네가 아니라 네 표정이야. 늘 다 안다는 듯한 그 표정. 내가 뭘 해도 평가하는 사람처럼 보는 눈. 너랑 살면서 나는 내 집에서도 시험 보는 기분이었어. 유나의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가 상처받았다는 말은 이상하게도 미안함을 부르지 않았다. 오히려 확실해졌다. 그는 사랑받지 못해서 배신한 것이 아니라 열등감을 견디지 못해 그녀를 벌준 것이었다. 민주는 계속 말했다. 서리는 적어도 날 남자로 봐. 대표로 봐. 너처럼 고개 끄덕이며 속으로 비웃지 않아. 유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나는 한 번도 당신을 비웃은 적 없어. 다만 당신이 무너질 구멍을 막느라 바빴을 뿐이지. 회의실 밖으로 나왔을 때 유나는 잠시 벽에 등을 기댔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몸 안쪽이 늦게 떨리기 시작했다. 차명희의 말보다 민준의 고백이 더 지독했다. 네가 강해서 내가 초라했다는 말은 결국 네가 약해져야 내가 살 수 있었다는 뜻이었다. 할인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십니까? 유나는 곧바로 고개를 들었다. 괜찮습니다. 너무 빠른 대답이었다. 할인도 그것을 알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대신 태블릿을 건넸다. 대표님께서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료 중 하나가 이상합니다. KJ 강남 사무실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유나는 태블릿 화면을 넘겼다. 그녀가 외장 드라이브에서 넘긴 블루라인 관련 파일 중 한 계약서의 생성 시간이 결혼기념일 밤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 밤 그녀는 민준과 함께 가족 식사 자리에 있었고 노트북을 켠 적이 없었다. 더 이상한 것은 파일 안에 KJ의 오래된 손실, 프로젝트 코드가 끼어 있다는 점이었다. 마치 그녀가 오래전부터 KJ를 겨냥해 자료를 모은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흔적이었다. 유나는 손끝이 식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 그녀의 백업전에 파일을 심어 놓았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태주는 회의실에서 그 파일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프린트된 로그 기록과 내부 감사팀이 밤새 추린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유나가 들어서자 그는 평소처럼 일어서지 않았다. 그 사소한 변화가 그녀를 먼저 찔렀다. 태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파일은 KJ가 3년 전에 손실을 본 항만 물류 계약과 연결됩니다.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은 코드가 들어있어요. 유나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제가 만든 파일이 아닙니다.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당신 드라이브에 들어갔는지 저도 알고 싶어요. 태주는 한참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차갑다기보다 고통스러울 만큼 신중했다. 그러나 신중함은 때로 의심보다 더 아프다. 그는 결국 피하고 싶었던 질문을 했다. 서윤아 씨, 당신이 먼저 나에게 접근한 겁니까?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유나는 처음에는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그를 바라보았다. 태준이 덧붙였다. 박민준을 통해 KJ 내부 정보를 얻고 그 자료로 나와 협상하려 했던 건 아닙니까? 유나의 얼굴에서 마지막 온기가 사라졌다. 대표님은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유나는 웃었다. 아주 작고 마른 웃음이었다. 강태준 대표님은 거짓말은 시간이 아깝다고 했죠. 그럼 저도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어젯밤 남편의 침대에서 다른 여자를 봤고 그 집에서 나오자마자 대표님 차를 탔습니다.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안전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이 모든 일을 설계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말을 듣는군요. 태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굳었다. 나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유나의 눈이 흔들렸다. 그러나 이번에도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다. 가능성이라는 말은 참 편리하네요. 믿고 싶지 않을 때 사람을 찌르기에. 태준은 곧바로 후회했다.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었다. 그의 머리는
위험 신호를 읽었고 마음은 그녀를 믿고 싶었다. 그 사이에서 나온 말은 가장 나쁜 형태의 질문이었다. 유나는 외장 드라이브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원본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KJ 법무팀 입회하에만 확인하세요. 저도 대표님을 더 이상 개인적으로 믿을 이유가 없어졌으니까. 태준이 낮게 말했다. 유나 씨,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말을 잘랐다. 서유나 씨라고 부르세요. 우리는 협력자니까. 그날 밤 유나는 레지던스로 돌아가지 않았다. KJ 근처에 작은 호텔방을 직접 예약했고 할인에게도 위치를 알리지 않았다. 휴대폰을 끄려던 순간 오재석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USB는 가짜였습니다. 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족을 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록은 아직 회사 서버 안에 있습니다. 관리자 서브 계정으로 들어간 흔적을 찾으세요. 트럭북에 이름은 서리 쪽 사람입니다. 유나는 문장을 3번 읽었다. 한설이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박민준의 옆에서 약한 척 웃으며 실제로는 자금 이동의 통로를 쥐고 있었다. 유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숨을 골랐다. 태준에게 알려야 했다. 그래야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이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다. 당신이 먼저 나에게 접근한 겁니까? 결국 유나는 메시지를 캡처하지 않고 종이에 핵심만 옮겨 적었다. 오래된 습관이었다. 믿지 못하면 남기지 않는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자신이 기억하는 박민준 회사의 서버 구조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혼자서라도 확인해야 했다. 그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태준은 새벽 2시가 넘도록 사무실을 떠나지 못했다. 그는 유나가 두고 간 드라이브 원본을 직접 검토했고 내부 보안팀이 복구한 로그를 보며 자신이 놓친 부분을 발견했다. 문제의 파일은 유나가 백업하기 하루 전 박민준 회사의 관리자 계정이 아니라 외부 원격 접속을 통해 삽입되어 있었다. 접속 경로는 블루라인 외주 컨설팅 회사였고 그 회사는 한설이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와 같은 주소를 썼다. 더 불편한 것은 접속 승인 토큰이 KJ 내부에서 발급된 것이었다. 태준은 눈을 감았다. 유나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그녀를 함정에 넣었고 그는 그 함정을 보고도 그녀를 먼저 의심했다.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서유나 씨께 바로 연락드릴까요? 태준은 휴대폰을 들었다가 멈췄다. 사과는 보고처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가장 못하는 일을 해야 했다. 변명 없이 조건 없이 그녀 앞에 서는 일. 그러나 유나의 전화는 꺼져 있었다. 태준의 얼굴에 처음으로 선명한 불안이 떠올랐다. 아침이 밝기 전 박민주는 새 초대장을 돌렸다. 블루라인 프로젝트 투자 유치 기념 비공개 리셉션.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 참석자는 투자자와 주요 언론, 그리고 상류층 네트워크의 핵심 인물들이었다. 유나에게도 초대장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박민준이 아니라 한설이었다. 메시지는 짧았다. 사모님도 오셔야죠. 마지막으로 품위 있게 물러날 기회니까요. 유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품위 있게 물러나라는 말은 늘 그녀에게 침묵하라는 뜻이었다. 호텔방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을 보았다. 창백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유나는 누구인지 묻지 않았다. 직감적으로 알았다. 문을 열자 강태준이 서 있었다. 그의 넥타이는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눈 밑에는 피로가 짙었다. 그는 평소처럼 명령하지 않았다. 내가 틀렸습니다. 유나는 문틈만큼의 거리만 남겨두고 그를 보았다. 태준은 낮게 이어 말했다. 당신을 의심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래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유나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아직 아닙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는 호텔 방 안에서 초대장을 집어들었다. 오늘 리셉션에 갑니다. 박민준이 만든 무대라면 제가 끝을 바꿔야죠. 태준의 눈빛이 어두운 결심으로 가라앉았다. 혼자 보내지 않겠습니다. 유나는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았다. 다만 차갑게 말했다. 함께 가는 겁니다. 대신 제 앞에 서지는 마세요. 오늘은 제가 말합니다. 강남 호텔의 연회장은 박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샹들리에 아래에는 언론사 경제부 기자들이 잔을 들고 서 있었고 투자자들은 서로의 명함을 확인하며 웃었다. 블루라인 프로젝트의 로고가 대형 화면에 떠 있었고 그 아래에는 박민준의 이름이 지나치게 크게 박혀 있었다. 한설이는 흰색 드레스를 입고 그의 옆에 섰다. 아내도 아니고 임원도 아니었지만 그녀는 마치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처럼 손님들을 맞았다. 민주는 기자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개인적인 불미스러운 일로 회사가 흔들릴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오직 사업으로 증명하겠습니다. 그 말에 몇몇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연회장 입구 쪽이 조용히 흔들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호텔 직원들이 동시에 고개를 숙였고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문으로 몰렸다. 서윤아가 들어오고 있었다. 짙은 네이비색 슈트, 낮게 묶은 머리, 흔들림 없는 걸음,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강태준이 있었다. 민준의 얼굴에서 웃음이 먼저 사라졌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유나가 태준의 뒤에 숨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그의 팔을 빌려 장식처럼 걸어오지 않았다. 오히려 태준이 반 발짝 뒤에서 그녀의 속도를 맞추고 있었다. 기자들이 술렁이자 한설이가 재빨리 앞으로 나섰다. 사모님, 여긴 초대받은 분들만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예요.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더 곤란해지세요. 유나는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초대장은 당신이 보냈잖아요. 한설이 씨. 마지막으로 품위 있게 물러날 기회라면서요. 한설이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민준이 낮게 이를 악물었다. 서윤아, 당장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때 태준이 호텔 측 직원에게 손짓했고 대형 화면 아래 진행자가 마이크를 들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KJ그룹은 블루라인 프로젝트 관련 전략 검토 결과를 발표합니다. 발표자는 KJ그룹 신임전략기획본부장 서윤아님입니다. 연회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유나는 마이크를 받아들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박민준 대표님,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죠. 오늘은 그 말부터 정정하겠습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들을 만큼 선명했다. 블루라인 프로젝트는 물류 플랫폼 고도화 사업으로 소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금 흐름은 관계회사 3곳을 거쳐 다시 특수목적 회사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그 특수목적 회사의 실질 지배자가 박민준 대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지분 구조도가 떠올랐다. 화려한 색이나 자극적인 문구 없이 회사명과 승인일자 계좌 이동 시점만 차례로 연결되어 있었다. 민준은 즉시 손을 들어 외쳤다. 허위 자료입니다. 경쟁사에서 조작한 겁니다. 유나는 예상했다는 듯 다음 파일을 열었다. 조작이라고 하시기 전에 이 승인 로그부터 보시죠. 원본은 박 대표님 회사 내부 서버에서 생성되었고 수정 전 기록은 이미 제3자 보안 저장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료를 언론에 폭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최소한 자신들의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기자들의 펜이 빨라졌다. 한설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병원 팔찌 사진 하나로 유나를 불안정한 여자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계산이 숫자와 날짜 앞에서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태주는 아무 말 없이 유나 옆에 서 있었다. 원한다면 그는 한마디로 분위기를 장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유나가 요구한 대로 그녀 앞에 서지 않았다. 민주는 그 침묵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그는 유나를 향해 걸어 나오며 목소리를 낮췄다. 네가 KJ에 붙어서 이딴 짓을 할 줄은 몰랐다. 결국
돈이 필요했던 거야. 아니면 저 남자가 새 보호자라도 된 건가? 연회장 곳곳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났다. 유나는 마이크를 내리지 않았다. 당신은 여전히 이해를 못하네요. 나는 누군가에게 붙은 게 아니라 당신이 무시한 일을 끝내러 온 겁니다. 민준이 비웃었다. 네가 뭘 끝내. 네가 할 줄 아는 건 뒤에서 숫자 만지는 것뿐이야. 유나는 화면을 넘겼다. 이번에는 그녀가 결혼 생활 동안 작성했지만 민준 명의로 발표되었던 전략 보고서 초안들이 떠올랐다. 맞아요. 저는 올해 뒤에서 숫자를 만졌습니다. 당신이 회의실에서 웃으며 박수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이 틀린 결정을 해도 회사가 당장 무너지지 않도록, 그런데 오늘부터는 제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또렷하게 덧붙였다. 블루라인 프로젝트는 실패가 아니라 은폐입니다. 그리고 그 은폐의 입구에 한설이 씨명의의 회사가 있습니다. 한설이는 처음으로 얼굴색을 잃었다. 그러나 그녀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런 회사 몰라요. 대표님, 저 여자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녀는 민준의 팔을 잡았지만 민준은 이번에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화면에는 페이퍼 컴퍼니 등록 주소, 외주 컨설팅, 계약서, 병원 홍보대행 계정과 연결된 결제 기록이 차례로 나타났다. 유나는 한설이를 향해 말했다. 병원 팔찌 사진을 올린 계정의 최초 홍보 집행비가 이 회사 법인카드에서 나갔습니다. 당신이 두려운 피해자라면 왜 피해자 행세를 광고비로 집행했을까요? 기자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터졌다. 한설이는 말을 잃었고 민주는 뒤늦게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배신감보다 계산이 먼저 떠올랐다. 어느 선까지 그녀를 버려야 자신이 살 수 있는지 재는 얼굴이었다. 유나는 그 얼굴을 보며 씁쓸하게 깨달았다. 이 남자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다. 한설이조차 자기 열등감을 덮는 거울로 썼을 뿐이었다. 한설이도 그것을 본 듯 작게 떨었다. 그때 할인이 태준에게 다가와 낮게 무언가를 보고했다. 태준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유나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태준은 마이크를 들지 않고 민준 쪽으로 걸어갔다. 박민준 대표님, KJ 내부 승인 토큰이 블루라인 외주사에 흘러간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 쪽 사람이 단독으로 한 일은 아니더군요. 민준은 억지로 웃었다. 강 대표, 지금 협박하는 겁니까? 태준은 아주 담담했다. 아니요, 통보입니다. KJ는 오늘부로 블루라인 관련 모든 협력 검토를 중단하고 투자자들에게 독립 검토 보고서를 제공하겠습니다. 연 회장의 공기가 뒤집혔다. 투자자들 몇 명이 즉시 서로를 바라보았고 기자들은 휴대폰을 들어 편집국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나는 태준의 말 속에서 다른 것을 들었다. 내부 승인 토큰, 그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오래전부터 의심해온 사안이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던 부분이었다. 승리의 순간인데도 가슴 한쪽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민주는 마지막 발악처럼 유나 앞으로 다가왔다. 너 나한테 이럴 수 없어. 우리가 부부였잖아. 내가 네 인생을 여기까지 올려줬잖아. 유나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더는 아프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 아픔이 그녀를 멈추게 하지 못할 뿐이었다. 당신이 올려준 게 아니라 내가 당신 옆에서 너무 오래 낮게 서 있었던 거야. 이제 제자리로 돌아갈 뿐이고. 민주는 손을 뻗으려 했지만 태준이 한 걸음 움직여 사이를 막았다. 유나는 즉시 태준의 소매를 가볍게 잡았다. 막지 말라는 신호였다. 태준은 멈췄다. 유나는 민준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무너뜨리러 온 게 아니야. 당신이 숨긴 걸 빛 아래에 놓으러 온 거지. 무너지는 건 그 다음에 당신이 감당할 일이고. 그 말이 끝났을 때 연회장 안에서 더 이상 박민준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권력은 때로 박수보다 빠르게 이동했다.
모두가 그것을 보고 있었다. 리셉션은 예정된 축하 행사에서 사실상 해명 자리로 바뀌었다. 박민준 측 임원들은 급히 투자자들을 붙잡았고 한설이는 사라지려다 할인이 보낸 법무팀 직원들에게 길을 막혔다. 유나는 무대 뒤 복도로 나와서야 숨을 길게 내쉬었다. 손이 조금 떨렸다. 이번에는 숨기지 못했다. 태준이 조용히 다가와 손수건을 내밀었다. 유나는 받지 않았다. 대표님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태준은 멈춰섰다. 무슨 뜻입니까? 그날 밤 제 집 앞에 있던 이유요. 단순히 박민준을 조사하고 있었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KJ 내부 승인 토큰 이야기도 방금 처음 들었습니다. 대표님은 제게 필요한 만큼만 알려줬어요. 제가 도구가 아니라 협력자라면서요. 태준은 손수건을 천천히 내렸다. 복도 끝에서 기자들의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변명할 수 있었다. 보호하려 했다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말할 수 없었다고, 상황이 너무 위험했다고, 모두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유나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다. 태준은 낮게 말했다. 맞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박민준을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집에서 나올 줄은 몰랐지만 그날 밤 그 차는 우연히 거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유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도 그의 입으로 듣는 순간 상처는 새로웠다.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변수였군요. 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짧고 잔인한 인정이었다. 유나의 입가가 희미하게 굳었다. 태준은 한 걸음 다가서려다 멈췄다. 이번에는 거리를 지켜야 했다. 하지만 차에 오른 뒤 당신이 한 일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이용하려 했고 당신은 내 판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말했어야 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유나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강태준은 여전히 차가운 남자였다. 그러나 지금 그의 차가움은 숨을 곳을 잃은 사람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상하게도 그 흔들림이 더 화가 났다. 완벽하게 냉정한 남자였다면 미워하기 쉬웠을 것이다. 이렇게 서툴게 진심을 드러내면 그녀는 자신의 마음도 들여다봐야 했다. 대표님은 사람을 믿지 않아서 상처를 피한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믿지 않는 방식으로도 사람은 상처 줍니다. 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압니다. 오늘 배웠습니다. 유나는 창가로 걸어가 호텔 아래 도로를 내려다보았다. 서울은 여전히 밝았고 방금 누군가의 커리어가 무너졌다는 사실과 상관없이 차들은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박민준 앞에서 이겼다. 그러나 승리의 맛은 생각보다 달지 않았다. 그 대신 오래 묶여있던 끈 하나가 풀리는 느낌이 있었다. 무너지고 싶지 않아 울지 않았던 자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던 자신. 그리고 방금 태준이 사이에 서려는 순간 그의 소매를 붙잡아 멈춘 자신이 동시에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완전히 혼자 싸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다시 누군가의 계획 안에 갇히고 싶지도 않았다. 유나는 태준을 향해 돌아섰다. 저는 KJ 전략기획본부장 자리를 받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 일은 제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어떤 결정도 제 동의 없이 제 보호라는 말로 포장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 남은 사적인 문제는 이번 싸움이 끝난 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나는 그의 대답을 믿지는 않았다. 그러나 적어도 지켜볼 마음은 남아 있었다. 연회장 안에서는 박민준이 마지막으로 기자들 앞에 섰다. 그는 회사를 위한 오해라고 말하려 했지만 이미 투자자 한 명이 계약 검토 보류를 선언했고 다른 투자자는 회계자료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설이는 자신이 이용당했다며 눈물을 보였지만 기자들은 이번에는 그녀의 눈물을 곧장 믿지 않았다. 차명희는 늦게 도착해 민준의 뺨을 때리려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손을 거두었다. 그 모습까지 카메라에 잡혔다. 유나는 멀리서 그들을 보았다.
복수의 순간이라면 통쾌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가 느낀 것은 해방에 가까웠다. 자신이 그 집안의 며느리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짓을 떠받치는 기둥이기를 거부했을 뿐이라는 확신. 태주는 그녀 옆에 조용히 섰다. 오늘 이후 박민주는 당신이 돌아오길 기다리지 못할 겁니다. 유나는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기다리든 말든 상관없어요. 저는 이미 돌아가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연 회장을 등졌다. 뒤에서 플래시가 터지고 이름이 불렸지만 유나는 멈추지 않았다. 버림받은 여자의 귀환은 끝났다. 이제는 서유나의 전쟁이 시작될 차례였다. 블루라인 리셉션. 다음 날 박민준의 회사는 아침부터 문 앞이 기자들로 막혔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축하 화환이 놓였던 로비에는 취재 카메라와 보안 직원들의 낮은 실랑이가 가득했다. 투자자들은 하나둘 계약 검토 보류를 통보했고 일부 임원은 자신이 결제한 서류가 아니라며 발을 빼기 시작했다. 민주는 대표실 안에서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전화를 붙잡고 있었다. 오해입니다. 와론. 그런데 내부 검토 단계에서 생긴 착오일 뿐입니다. 자금 이동은 정상적인 사업 확장 과정이었고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의 사람들은 더 이상 그의 목소리에 예전처럼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책상 위 모니터에는 서유나가 연 회장에서 발표하던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짙은 네이비색 슈트, 흔들리지 않는 눈빛, 그리고 그가 평생 가장 듣기 싫어했던 문장. 오늘부터는 제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민주는 리모컨을 집어 던졌다. 화면은 꺼졌지만 그 말은 방 안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긴급 이사회는 정오에 열렸다. 차명희는 평소처럼 우아한 정장을 입고 회의실에 들어왔지만 얼굴의 분노는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았다. 이사들은 누구도 먼저 민준의 편을 들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은 이미 결론에 가까웠다. 감사 담당 임원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다. 블루라인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에 대한 외부 검증이 필요합니다. 박 대표님은 그동안 관련 결제를 직접 주도하셨고 한설희 씨 명의 법인과의 연결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주는 책상을 치며 일어났다. 그 여자가 꾸민 겁니다. 서유나가 강태준과 짜고 회사를 빼앗으려는 거라고요. 그러나 그의 말에는 증거가 없었다. 차명희는 낮게 이를 악물었다. 조용히 처리하라고 했더니 왜 그 여자를 여기까지 몰았니? 민주는 어머니를 노려보았다. 어머니도 똑같았잖아요. 유나가 똑똑한 척하는 꼴 보기 싫어했잖아요. 이제 와서 왜 나만 탓합니까?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차명희의 눈이 흔들렸다. 그 한마디는 민준이 끝까지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든 이사 앞에 드러냈다. 한설이는 더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자신은 박민준에게 속았고 명의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KJ가 확보한 결제 기록과 홍보대행 계약서에는 그녀가 직접 승인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더구나 병원 팔찌 사진을 이용해 유나를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가려던 온라인 광고 집행 기록까지 확인되자 그녀의 눈물은 더 이상 무기가 되지 못했다. 한설이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울며 말했다. 대표님이 시킨 거잖아요. 저는 대표님 믿고 한 것뿐이에요. 저 혼자 죽을 수는 없어요. 민준은 차갑게 웃었다. 네가 살고 싶으면 조용히 있어. 내가 무너지면 너도 끝이야. 그 말에 한설이는 처음으로 자신이 사랑받은 적 없다는 걸 깨달았다. 유나의 자리를 빼앗으면 자신이 특별해질 줄 알았지만 민준에게 그녀는 또 다른 도구였을 뿐이었다. 약한 척 기대면 보호받을 줄 알았고 울면 세상이 자기 편이 될 줄 알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숫자가 울음보다 오래 남았다. KJ그룹 안에서도 폭풍은 지나가지 않았다. 내부 감사팀은 블루라인 외주사에 승인 토큰을 넘긴 인물을 찾아냈다. 물류신사업 담당 문상우 전무였다. 그는 강태준이 대표 자리에 오른 뒤 밀려났다고 느꼈고 박민준 측과 손잡아
블루라인을 통해 KJ의 물류 데이터를 우회적으로 빼내려 했다. 태주는 임원 회의실에서 그의 사직서를 받지 않았다. 사직은 책임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감사 결과는 이사회와 수사기관에 그대로 넘기겠습니다. 문상우는 얼굴이 붉어진 채 말했다. 대표님도 필요할 때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까? 나 하나 잘라서 서윤아 씨 앞에서 깨끗한 척 하려는 겁니까? 태주는 잠시 침묵했다. 예전에 그라면 차갑게 비웃고 끝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사람을 의심하는데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할 사람까지 다치게 했죠. 하지만 당신의 배신과 내 실수를 같은 자리에 놓지는 않겠습니다. 그 말은 문상우에게보다 태준 자신에게 하는 고백에 가까웠다. 하리는 회의실 밖에서 그를 보며 처음으로 안도했다. 강태준은 이기는 방식뿐 아니라 사과하는 방식도 배우고 있었다. 유나는 그 모든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KJ 전략기획본부장이라는 직함은 아직 낯설었지만 그녀는 그 이름표를 피하지 않았다. 첫 공식 회의에서 그녀는 블루라인 검토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자신의 이름을 넣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공격의 표시로 읽었고 누군가는 야망으로 해석했다. 유나에게는 회복이었다. 결혼 생활 내내 그녀의 보고서는 박민준의 발표 자료가 되었고 그녀의 판단은 그의 결단으로 포장되었다. 이제는 틀리더라도 자기 이름으로 틀리고 맞더라도 자기 이름으로 책임질 수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할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처음에는 서 본부장님을 경계했습니다. 대표님께 위험한 변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나는 서류를 정리하며 희미하게 웃었다. 저도 대표님을 위험한 변수라고 생각했어요. 할인도 처음으로 작게 웃었다. 이제는요. 유나는 대답을 미뤘다. 회의실 유리벽 너머로 태준이 보였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지만 그녀를 발견하자 짧게 고개를 숙였다. 유나는 그 인사를 받아주었다. 답은 아직 멀었지만 적어도 시선을 피하지는 않았다. 이혼 조정은 예상보다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박민준 측은 처음에는 위자료와 자료 반환을 걸고 버티려 했지만 블루라인 관련 조사가 본격화되자 더 이상 싸움을 키울 여유가 없었다. 법률사무소의 작은 회의실에서 유나는 마지막 서류에 서명했다. 이름 3글자가 종이 위에 내려앉는 순간 이상하게 손목이 가벼워졌다. 반지를 뺀 날보다 더 분명한 끝이었다. 민주는 맞은편에 앉아 그녀를 보고 있었다. 며칠 사이 살이 빠지고 눈밑이 꺼졌지만 그 눈에는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 분노가 남아 있었다. 너 정말 나 없이 괜찮을 것 같아. 유나는 펜 뚜껑을 닫았다. 그 질문을 아직도 한다는 게 당신의 문제야. 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널 이 자리까지 데려왔어.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당신 옆에서 너무 오래 나를 지웠어. 이제 더 늦기 전에 내 이름을 되찾는 것뿐이야. 민주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변호사가 조용히 그를 제지했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법률사무소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유나는 우산을 펴지 않고 잠시 계단 위에 섰다. 처음 박민준의 집을 나왔던 밤처럼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오늘의 공기는 달랐다. 그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 누구도 부르지 못했다. 오늘은 갈 곳이 있었다. 반드시 누군가의 집이라는 뜻은 아니었다. 자기 이름으로 문을 열 수 있는 사무실, 자기 결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 그리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청해도 자신이 작아지지 않는다는 믿음.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길가에 멈췄다. 유나는 차를 알아보았지만 곧장 타지 않았다. 강태준이 차에서 내려 우산을 들고 다가왔다. 모시러 온 게 아닙니다. 그 첫마디에 유나의 눈썹이 조금 올라갔다. 태준은 우산을 그녀 쪽으로 기울이며 덧붙였다. 같이 걸을 수 있는지 묻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전에 그라면 목적지를 먼저 말했을 것이다. 오늘은 질문부터 했다. 유나는 우산 아래로 들어오며 말했다. 비 맞는 건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이 걸을 사람은 고릅니다. 태주는 조용히 대답했다. 고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차가 바로 옆에서 따라왔지만 태주는 타자고 재촉하지 않았다. 유나는 빗물이 도로 위 조명을 흐리는 것을 보며 물었다. 대표님은 왜 사랑을 믿지 않습니까? 태주는 우산 손잡이를 고쳐 쥐었다.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조건을 가지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무너졌을 때 가족도 회사도 먼저 손익을 계산했습니다. 그 뒤로는 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계산하면 최소한 배신당할 일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반대였어요. 기대하지 않으면 버려져도 혼나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손을 내밀지 않았죠. 태준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런데도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무너진 적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떨렸다. 태준은 손을 뻗지 않았다. 대신 우산을 더 단단히 기울였다. 이번에는 보호가 아니라 배려였다. 유나는 그 차이를 알았다. 며칠 뒤 유나는 KJ그룹의 공식 전략 발표회에 섰다. 블루라인 프로젝트는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고 KJ는 내부 통제 개선안과 협력사 검증 체계를 발표했다. 태주는 대표석에 앉아 있었지만 발표의 중심은 유나였다. 그녀는 박민준의 이름을 필요 이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복수는 이미 충분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였다. 발표가 끝난 뒤 기자 한 명이 물었다. 개인적인 사건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유나는 잠시 생각한 뒤 답했다. 개인적인 상처가 공적인 판단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상처 덕분에 사람들이 보지 못한 균열을 가장 먼저 발견하기도 합니다. 회견장 뒤쪽에서 태주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시선을 내리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이용할 수 있는 균열로 보았지만 유나는 스스로 그 균열을 문으로 바꾸었다. 그 문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원할 때 함께 들어가는 것이었다. 발표가 끝난 저녁, 유나는 KJ 사옥 옥상 정원에 혼자 올라갔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차갑고 화려했다. 그녀는 가방 안에서 오래된 파우더 케이스를 꺼냈다. 외장 드라이브를 숨겼던 그 케이스는 이제 비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전쟁의 시작을 담았던 물건이 이제는 아무것도 담지 않은 껍데기가 되어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태준이 올라왔다. 그는 가까이 오지 않고 적당한 거리에서 멈췄다. 방해했다면 내려가겠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태준은 천천히 다가와 난간 옆에 섰다. 서유나 씨, 나는 아직 사랑을 잘 모릅니다. 다만 예전처럼 계약서로 안전거리를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유나는 그를 보았다. 저도 아직 믿는 법을 잘 모릅니다. 누가 다가오면 먼저 도망갈지도 몰라요. 태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럼 도망갈 때 말해 주십시오. 따라가도 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유나는 그 말에 처음으로 소리 없이 웃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웃음이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다. 박민준 앞에서도 차명희 앞에서도 기자들 앞에서도 끝내 나오지 않았던 눈물이 그 조용한 옥상에서 흘렀다. 유나는 놀라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려 했지만 태준이 손수건을 내밀었다. 이번에는 그녀가 받았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우느냐고 묻지도 괜찮으냐고 확인하지도 않았다. 유나는 그 침묵이 고마웠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낮게 말했다. 찌른 것 같아서 울지 않았어요. 울면 그 사람들이 내가 졌다고 생각할까봐. 태준은 아주 조용히 대답했다. 오늘은 이긴 사람이 울어도 됩니다. 그 말에 유나는 더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울면서 웃는 얼굴은 그녀 자신에게도 낯설었다. 그 얼굴을 보며 태준은 처음으로 확실히 알았다. 그는 그녀를 갖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자기 자신으로 서 있는 세상 곁에 있고 싶었다. 유나도 그 사실을 느꼈다.
이 남자는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서툴고 여전히 차갑게 굳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이제 묻는 법을 배웠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될 무렵 박민주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회사는 외부관리 체제를 받아들였고 한설이는 허위 여론 조작과 자금 이동 관여 문제로 조사를 받았다. 차명희는 끝까지 체면을 지키려 했지만 더 이상 윤아를 불러 침묵을 요구할 수 없었다. 윤아는 그들의 몰락을 매일 확인하지 않았다. 필요할 때 보고받고 필요한 만큼만 대응했다. 그녀의 삶은 복수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어느 금요일 저녁, 태주는 그녀에게 회의가 아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장소도 시간도 목적도 먼저 정하지 않았다. 괜찮다면 같이 식사하겠습니까? 윤아는 서류에서 눈을 들어 그를 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일이 먼저라며 거절했을 것이다. 이번에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좋아요. 대신 오늘은 대표님 차 말고 지하철을 타죠. 사람 많은 곳에서 천천히 걸어보고 싶어요. 태주는 예상 밖의 제안에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배우겠습니다. 윤아는 웃었다.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다. 두 사람은 사옥을 나란히 걸어나갔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바쁘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 윤아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